안녕하십니까, 조교입니다.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부영 전 국회의원을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부영 국회의원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지금 박원순, 오거돈 이 두 사람의 여성 관련, 성추문 관련으로 자리를 비우고 4월 달에 지금 보궐선거를 해야 되는데, 이런 하자가 있는 경우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대표가 있을 때 만들었을 거예요. 그런 하자가 있을 때는 당헌 당규에서 출마자를 내지 않겠다 하는 게 민주당의 당헌 당규고, 문재인 대표 시절의 당헌 당규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성추문, 그 진짜 추문, 추태스러운 그런 일 끝에도 더불어민주당은 그 두 자리를 놓치지 못하겠다 하고, 후보를 내기 위해서 당헌 당규를 바꿨어요. 문재인이고 뭐 나발이고 뭐 필요 없다. 우선 우리는 이겨야 된다. 문재인이 이때 아마 여지없이 짓밟히는 겁니다. 사실은 이때부터 벌써 아마 문재인 대통령은 힘이 빠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김혜영 전에 최고위원이랬는데, 이 사람이, 젊은 사람이 굉장히 말을 깔끔하게 했어요. 깔끔하게 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당헌까지 개정했는데도 부산시장에는 후보 가뭄이라, 여기는 많이 타는 거예요. 가뭄을. 후보가 나가도 승산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는 게 가뭄이지. 다르지 않는다. 그런데도 또 여기에 더불어민주당을 열심히 도와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문재인이는 참 이러 보면 야당복은 억수로 있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김종인이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아닙니까? 안철수 국민의 당인지 뭔지 그거 하고, 국민의힘하고 더불어민주당하고 새 후보라 그래도 국민의힘이 이길 수 있다. 이 끝벌이 장창을 쓰고 앉았어요. 이 사람 왜 어떡한지 모르겠어. 김종인이 또 다른데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은 안철수와 합당하는 걸 가지고 콩가루 집안이라 그랬더라고. 김종인이 또 돌아다니면서 그런 말을 해. 사암자 구도라도 이긴다고. 이렇게 국민의힘이 축 처져 있는, 더불어민주당을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이 국민의힘 비상대책 추진위원장인가 뭔가, 이름도 저쪽에 걸레 쪼가리 같아서 난 이름도 다 외우기 싫다마는, 왜 저 사람이 저기 붙어 있는지 몰라. 103명의 국민의힘 빠찌들은 챙기시렵지 않는가? 아이고. 보세요, 지금. 이부영 전, 민주당계 의원은 여당, 서울, 부산 시장 후보 내지 말아야 지지율이 반등할 것이다. 이 말을 잘 들어라, 이 말이야, 지금. 오늘 내가 이 얘기를 지금 하려고 그런 거예요.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에 만약에 나가가지고 당헌 당규를 바꿔가지고 후보를 내서 이겼다 하자. 그러면은 그것도 또 국민의힘이 계속 쨍쨍거릴 거지. 제안은 쨍쨍거릴 거지. 그러면서 이제 그 힘을 여세를 가지고 대통령 선거에 하면은 아니겠나? 그것도 또 해봐야 하는 거야. 서울 부산시장 더불어민주당이 잡아먹고 대통령 정권 교체 돼버리면은 국민의힘으로
아니면 다른 당으로 정권교체 돼보면은 문재인의 저쪽에 퇴임 후는 어디다 가서 보장받는데? 서울시장, 부산시장이 보장해주는가? 검찰, 판사가 보장해주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이부영 전 의원이 하는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부영 의원이 42년생으로 원래 벌써 아마 79입니다. 79이면 80객인데 참 나이도 있어요. 자유언론 실천재단 이사장으로부터 하고 싶은 말이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 이분이 자청해서 기자회견을 했네요. 최근 정치 상황이 노무현 대통령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 의장을 지낸 그에게 그때 당시에 이부영 전 의원이 열린우리당 의장을 지냈습니다. 지낸 그에게 뭔가 할 말을 만들었을 것이다. 그는 2015년 정계를 은퇴 선언한 후 장준하 여운형 기념사업회와 동아시아 평화회의 등 사회운동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12월 5일 한국일보사에서 만난 이 이사장은 2시간이 넘는 인터뷰 내내 힘이 넘치는 목소리로 다소 난처할 법한 질문도 피하지 않고 통찰력 있는 진단과 분석을 쏟아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요? 하고 물었으니 원래 우리 나이로 80이 됐으니 다른 활동은 줄이고 언론운동단체인 자유언론실천재단에 전념하려고 한다. 해직된 지가 46년 만에 언론인으로 복귀를 했다. 지난해에도 조선동아 100주년을 맞아 두 유력 언론사의 빛과 그림자를 평가하는 일을 했고 그 결과물 중 하나인 다큐멘터리 영화 스스로 권력이 된 그들 족벌 두 신문 이야기가 개봉을 앞두고 있다. 이 영화가 나오게 되네요. 많은 적폐가 바로잡히고 있지만 우리 언론 지형은 여전히 비정상적이지 않나. 이를 바로잡는 일을 계속하려고 한다. 젊은 세대는 이부영 이사장의 영화 1987년에서 경찰의 사건 축소 증거를 폭로하는 수감 중이던 해직 기자 김의성이 해직 기자의 역으로 기억한다. 당시 얘기를 좀 들려달라고 했더니만에 영화 거의 그대로다. 영화가 그 사실을 잘 반영했는 것 같습니다. 나는 유신체제가 무너졌는데도 여전히 복직이 안 되는 상황에서 언론운동만 하면 언제 기자로 돌아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판단해 민주화운동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게 됐구나. 1986년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 사무처장을 하면서 개헌투쟁을 하다 수배를 당했는데 결국 체포가 돼 남영동에서 조사받고 영등포 교도소에 수감이 됐다. 그런데 운명적으로 서울대생 박종철 군을 고문치사한 남영동 대공수사단 수사관 이명이 내가 있는 감방 옆에 들어왔다. 참 이게 운명적이네요. 응? 남을 잡아 넣으려드는 수사관은 수감 생활을 못 견딘다. 울고불고 찬송가를 부르는 행태가 정도를 넘어 안유 당시 보안계장 한재동 교도관에게 물었다. 기자 때 하던 대로 고문수사관이 3명 더 있는 것. 다음에 대학생을 물고문으로 살해하고 이를 은폐 조작했다는 사실을 취재했다. 야, 기자는 깜빵에서도 취재합니다. 이래야 돼요.
기자정신이라 그런 거는. 또 박처원 대공수사단장 등이 이들 수감수사관을 만나 1억 원짜리 통장을 주며 해유 협박했다는 것도 알아냈다. 감옥원에서 기사 노릇을 할 수 있었던 그는 1970년대부터 교도소를 드나들면서 동지가 된 교도관들이 우연히 영등포 교도소에서 근무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특히 내가 작성한 문건을 대학 동기이자 민주화운동 동지인 김정남에게 전달한 전병용 전 교도관은 도피 시절 나를 숨겨준 이유로 경찰에 쫓기는 신세였음에도 그 일을 맡았다. 참 의는 어디라도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정의감에 불타는 사람들. 전병용 씨는 문건을 전달한 바로 다음날 체포돼 버렸어요. 사면론 제기한 이낙연 대표 손해볼 것 없다.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의 사면론을 제기한 이낙연 대표는 그 말 띄어서 당에서는 일시적으로 밀리는 듯하지만은 손해볼 것은 없다. 그런 뜻이네요. 이낙연 대표가 꺼낸 전직 대통령 사면이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다. 여기에 대한 대답은 최근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하락하면서 정부 여당의 고민이 클 것이다. 이낙연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부담이 안 가게 먼저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본다. 문 대통령으로서는 집권 기간 수감된 전직 대통령 문제를 해결하고 임기를 마무리해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그런 생각은 있을 거예요. 결자 해지라고. 이낙연 대표는 당 대표로서 민감한 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해 대통령을 돕고 취약한 당내 친문 세력의 지지율을 높이려는 것이 아니었나 싶다. 그래서 대깨문을 더 확장시키는 거지. 친문 세력이 앞장서서 사면에 반대하고 이낙연 대표를 공격하고 있다. 여기에 걸린 거예요. 누가 친문인가 누가 반문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여기에서 드러난 거예요. 여기에서. 근시안 쪽으로 반응하는 거다. 이낙연 대표에게 정치적으로 손해될 것은 없다. 지금 사면론이 표면 위로 떠오른 것을 보면 이명박 박근혜 두 대통령 문제에 대해 사과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복잡한 심경일 것이다. 국민의힘은 올 4월 보궐선거에서 서울 부산시장을 모두 차지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는데 그 이전에 두 대통령이 사면될 경우 김 위원장을 둘러싼 야당 내 역학관계가 복잡해진다. 이게 지금 이간책으로 자중질환을 유도하는 그런 얘기예요. 이 대표가 이런 생각까지 했는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친문을 포함한 여당 주류 세력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덕에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는 시기가 지났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이제는 문재인 효과도 끝이 났다. 이제 여당 스스로 힘으로 떠나간 중도층 민심을 되돌려야 한다. 이 중도층 민심을 어디다가 또 돌려. 코로나 나오니까 백신도 못 구해가지고 어쩌고 지금 백신 구했는 거 이거 사실인지 아닌지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줬으면 좋겠어요. 집값 원래 나는 거 내려올 수 있나? 에? 이런 똥머대기가 마구 몇 갠데 울산 저쪽에 시장 울산 그 부정선거는 어떻게 풀 것이고 원자를 가지 말라고 경제성 조작했는 거 이건 어쩔 건데 깜빡 누가 갈 거로. 이제 여당 스스로 힘으로 떠나간 중도층 민심을 되돌려야 한다는데 되돌릴 길은 막연할 것이다.
지난해 총선까지만 해도 무너지지 않았던 그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 기반이 와해하는 이유가 어디에 지금 이렇게 와해되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 보는가? 이렇게 물었어요. 2017년 촛불 시민혁명은 무슨 혁명이야? 혁명이라고 써놨으니까 내가 혁명이라고 읽기는 읽는다마는 촛불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초기 남북, 북미 정상회담 등 대외적 업적으로 지지율을 높였고 남북은 만날 저기 문준호하고 저하고 김정은하고 친구예요. 한두 살 차이 친구라고. 그런 아이인데 끌려다니면서 아이고 창피한 줄 알아서. 2020년 초반에는 코로나19가 초기 대응 성공으로 높은 지지율을 유지할 수 있었다. 이게 높은 아이고 대문 안 걸었다고 그게 지금까지도 회자되고 있는데 무슨 놈을 그걸 잘했다 그래. 그래도 자기 표이라고 조금 거들어주는 편이네. 외부적 요인에 대한 대응이 지지율을 높인 것이다. 반면 부동산 정책을 비롯한 내치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했다. 부정적일 뿐이야 지금. 앞으로 젊은 사람들 서울 저기 대도시에 집 사기는 글렀어요. 문재인 대통령 하기 전에는 그래도 뭐 10년 모으면 사고 뭐 15년 모으면 산다 그랬지만 이제는 30년 50년 마도 못 사. 어떤 이제 발광을 해놨는데 지금 이래놓고도 젊은 사람들 말이야. 집도 없는 사람들이 월세 전전하는 사람, 저쪽에 임대 전전하는 사람, 오피스텔 전전하는 사람들이 문재인 지금 대깨문으로 지금 참여하고 있어? 정신 차려야지. 할 때 못하거라 해야 되지. 이렇게 해놔놓고 지금 이거 되돌릴 수 있나? 직급 되돌릴 수 있어? 직급 되돌리면은 지금 이게 집은 개인 사유재산이에요. 사유재산이면 시장 흐름에 따라야지. 관이 주도해가지고 하는 게 공산주의 아니야? 통제하지 마시오. 반면 부동산 정책을 비롯한 내치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했다. 특히 지난해 총선의 대승 이후 정부 여당은 실책을 연발했다. 지난해 총선 이거 정말 실력으로 이겼어요? 지금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나는 분명히 국민의힘이 이미 다수당이 되리라는 그런 생각으로 표를 던졌는데 그 반대가 돼 있었어. 지금 소가 걸려있는 게 100여 건이나 걸려있는데 부정의 의혹이 지금 유튜브를 한번 들어봐. 얼마나 많은데 정당했다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나는 국민의힘을 옳게 안 보는 거예요. 국민의힘은 표 잃고 부정 의혹이 있는데도 표 잃었다는 의혹이 굉장히 짙고 지금 몇 사람은 목숨을 걸고 지금 투쟁하고 있는데 투쟁한 사람 당위원장직에서 내려앉게 하고 그 말은 입도 뻥긋 안 하고 엉뚱한 놈에게 뭐 옛날에 국보에 있던 그런 행적을 가지고 사과하면 사과하지 무슨 놈은 사과나 하고 돌아다니고 말이야. 국민의힘은 정신 차려야 돼. 국민의힘은 지금 어디 뭐 자기 지지율로 지금 올라가는 줄로 알고 있는데 103명의 배지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고 배지 하나도 없는 윤석열의 힘으로 올라가는 거 아니야? 그래 놓고는 윤석열이 있는데 주호영 대표 정치 안 한다는 그걸 선포하라. 그걸 말이라고 씌우리는가? 에이구. 그래 놓고 김정인은 요즘 하는 얘기가 3자 대결에도 국민의힘이 이길 수 있으니까 안철수는 졸로 봐도 된다. 개떡 같은 소리 하고 앉았네. 특히 지난해 총선 대승 이후 정부 여당은 실책을 연발했다. 협치와 국회의 제일 기본 모토가 협치야 협치. 일방통행 다 당했잖아. 얼마나 무지당하면 그러냐. 103개의 배지들은 창피한 줄 알라고. 협치와 민주적 개혁이란 정치 개혁의 과제가 청와대 비서실 비대화로
상징되는 저항적 대통령, 거대 여당의 독주 등으로 빛이 발해버렸다. 공수처법 통과를 제외하고는 정부가 출범 당시 초심을 저버리고 있는 모습이 곳곳에서 보인다. 옳지 않은 거예요. 이부영 전 의원이 그래도 옛날에 몸담았던 그것이니까 지금 그렇게 혹평은 안 하고 신사적으로 하는 거예요. 젠틀하게. 노 대통령은 앞장선다면은 노무현 대통령 성격 같으면은 앞장서서 팍 나가겠지만은 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신중하는 게 좋았다 이 말이야. 노무현과 문재인에 비교한다면은 노무현 전 대통령은 꼭 필요한 일이라 판단이 되면은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앞장서서 추진한다. 본인이 추진하는 거야. 요번에 윤석열 추미애 둘이 싸움 그렇게 해도 문재인 뒤에서 숨어 구경했잖아. 얼굴을 안 나타냈잖아요. 정권이 야당으로 넘어갈 것이 확실시되던 임기 말에 남북 정당회담을 성사해. 요건 참 한반도의 정치적 프로세스 원칙을 세운 것은 좋은 예의다. 추진 당시 여야 할 것 없이 정권이 교체되면 휴직 조각이 될 합의라며 냉소했지만 아랑곳하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조적이다. 오랫동안 참모로 일했던 경험에서 나온 것이겠지만 어떤 사안도 자신이 앞장서 국면을 돌파하는 경우가 드물었다. 이 정치 선배니까 지금 드물다 이렇게 곱게 표현했지. 이거 완전히 이거 참 웃기는 얘기 아닙니까? 호시우행이랄까 호랭이처럼 사사치 살피면서 속으로으로 느릿느릿 조심스럽게 가라는 이런 얘기예요. 문 대통령이 지나치게 신중하다면은 거대 여당이 된 민주당은 폭주하고 있는 뜻하다. 이게 바란서가 안 맞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국회 정치지 청와대 정치가 아니잖아 지금. 국회는 지금 뭐하고 저게 더불어민주당 주도하에 막 달리고 있는데 청와대는 아직 검토 중이다. 아직 살펴보고 있다. 추이를 보고 있다. 이따오 소리나 하고 앉았잖아요. 다른 데는 벌써 백신 맞고 있는데 그 나라 맞는 나라의 안전성을 보고 있다. 이게 국민 잡아먹을 일이지. 에이씨. 2004년 열린 우리당의 폭주가 반복되는 모습이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의 역풍으로 우리 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한 직후 정동영 의장이 입각하면서 내가 우리 당 의장을 맡았다. 우리 당은 개원 직후 국가보안법, 사립학교법, 언론관계법, 과거사 진상규명법 등 4대 악법이라고 지목하고 개혁을 추진했다. 당시 여당 내에서 국가보안법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사람이 나였지만 국가보안법을 전면 폐지하는 것은 너무 성급하다고 판단했다. 이런 사람이 이런 국가관을 갖고 있어야지. 그래서 당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와 끈질기게 협상을 통해 국내 정치 탄압에 아용되어 온 국가보안법 7조 찬양 거부제 요 한 부분을 폐기하는 것을 합의했다. 합의했잖아. 합의. 이부영 의원의 합의를 들어보라 말이야. 에이 쫄시래기들. 하지만 여당 내 주류 강병파들이 전면 폐지를 고집하는 바람에 법 개정이 무산돼 버렸어요. 무산돼가 될 일인가? 만일 당시 여야 합의로 국가보안법 폐지가 7조를 폐기했다면 박근혜 대표가 보수 지지율을 잃고 폐기시켜줬으면 박근혜 대표는 지지율이 떨어질 텐데 폐기가 되니까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은 지지율을 유지할 수 있었는 거지. 결국은 민주당 의원들이 박근혜 대표의 지지율을 도와줬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2004년에 유전자가 그대로 나타나는 게 이게 지금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잘 되는 게 없잖아.
대표적인 예가 검찰개혁을 윤석열 청장 내치기로 전락시킨 폭주다. 검찰개혁이 윤석열 총장 하나 치면은 검찰개혁 당하는 걸로 알고 있다면은 이게 잘못 본 거지. 이미 법적 근거를 갖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를 서두르는 과정에서 야당의 거부권을 박탈하면서 출범도 하기 전에 정치적 중립성에 상처를 낸 것은 참 부끄러운 일이지. 이런 모습들이 모두 정부 여당 지지율의 하락을 부르고 또 부르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 그러면은 여당의 지지율 반등에 기여가 주어질 것인가? 민주당 지지율 하락의 근본 원인은 국민에게 한 약속을 거듭 파기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가 지금 이걸 잘 읽어봐야 돼요. 에? 잘 읽어봐야 된다고. 우선 지난해 21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법 협상에서 소수 정당에 더 많은 의석을 얻을 기회를 줘 국민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겠다고 한 약속을 저버렸다. 이때도 아마 지금 우리가 잊어버려 그렇지 이분은 이걸 연극이 기억하고 있네. 응? 특히 거대 정당인 당시 자유한국당처럼 위성정당처럼 만들어 눈앞에 욕심 채우기에 급급했다. 지금도 아주 그 존재가 남아있잖아. 에? 총선 결과는 의석을 보면 여당 압승이지만 득표율을 보면 자유한국당과 근소한 차이다. 이거는 지금 나와 있는 집계 통계만 봐도 그런데 표 훔쳤다는 의혹이기만 해소된다 그러면 뒤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아직도 그 의심을 풀지를 못하고 있어요. 대법원 지금 그 판시 내놓으면은 뭐 다소리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당은 당규까지 바뀌어가면서 후보를 내지 않겠다는 약속을 또 어겼는 거예요. 이게 그냥 국민의힘에 대해서만 약속을 어긴 게 아니고 대국민에 대해서 약속을 어긴 거예요. 민주당은 그 점을 알아야 돼. 에? 민주당의 당략을 위해서 대국민과의 약속을 어긴 거라고. 그걸 알아야지. 그리 약속을 저버린 놈이 신의가 없는 놈이지. 지금이라도 약속대로 서울 부산시장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 그래야 떠나간 중도층이 민주당이 진정성이 있게 반성하고 있다고 여길 것이다. 혹시 그런 반성이 공감을 얻는다면 자발적인 시민 후보 추대 운동이 벌어질 수도 있지 않겠나. 그래. 후보를 안 낸다 그랬는데도 누구를 내라 하고 시민들이 또 떠들 수 있다고. 대기문들이 그때는 또 앞장서겠지. 정당은 유권자의 공감과 감동을 끌어내고 내야 지지를 얻을 수 있다. 당장의 이익을 포기하는 철저한 반성을 보여줘야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중도층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욕심을 이렇게 많이 부려가지고 서울시장, 부산시장 차지한다 그래도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 교체되면은 말짱 꽝이다 이 말이야. 약속을 한번 해가지고 피치 못해서 누구나 공감하게 객관적으로 바꿀 수 있는 약속도 있지만은 절대로 목숨이 끊어져도 바꾸어서는 안 되는 약속이 있는데 더불어민주당은 당헌 당규를 바꿔가면서 이 약속을 바꿨어요. 지금도 반성의 기미가 별로 없다 이 말이야. 그러면은 자기하고 근무하는 여직원 그냥 이렇게 쓱쓱쓱 해도 된다 이 말인가? 반성해보라고. 내 딸이 그러면 그 비서실에 가가지고 근무했다고 생각해봐. 할 수 있어? 물론 더 좋은 자리에 갔고 그런 사람들을 비서로는 안 시키겠지. (86) 운동권 폐쇄적 네트워크가 개혁 민주로 포장이 됐다. 이제 지금 이 사람도 민주화 운동 세력이지만은
지금 자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반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운동권이 폐쇄적 네트워크가 개혁을 가장한 그 민주로 포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개혁, 민주로 포장을 해가지고, 많이도 우라먹고 있는 거지. 이러는 사람들이 국가와 민족을 처음에는 생각했어. 처음에는 생각했지만은 지금은 자기 욕심 채우기 바쁜 거 아니라, 국민의힘은 서울시장 후보는 물론 내년 대선 후보도 눈에 띄지 않는다. 최근 지지율 상승이 정부 여당 실책의 반석이라는 주장의 근거이기도 하다. 국민의힘에 무력한 거를 지금 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국민의힘은 저거들이 잘해서 되는 게 아니다 이거야. 정부나 더불어민주당의 실책이 나오니까 오갈 데 없으니까 얼핏 보기에는 국민의힘의 여론인 것 같고 국민의힘의 편인 것 같지만은 실상은 그렇지 않다 이 말이야. 과거 집권 당시 국정농단과 부정부패의 기억과 단절을 실현할 지도자 아직 떠오르지 않는다. 개혁 보수, 젊은 보수를 내세웠던 젊은 정치인들이 있었지만은 오랜 세월 기득권 속에서 웰빙 이미지만 쌓아온 주류 극우 보수 벽을 넘지 못하고 사라지기 때문이다. 지금 후진을 지금 양성해 놓은 것도 없어요. 지금 뭐 이 당 갔다 저 당 갔다가 저 당의 당수 저거 뽑은 총수를 모가지 상대당과 협조해가지고 모가지 치는 이런 얼빵한 것들이 앞으로 대권 나올 수 있겠나? 아이고. 대통령 돼서도 안 되지. 그러면 지모가지도 그렇게 아레산드르의 반란으로 또 날아갔겠는데 그것만을 걱정하느라고 일이 되겠어? 그런 사람 대통령 시키면 안 되지. 나는 전번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는 국회의원은 일단 나는 정치인으로 보지 않고 정말 막말로 한다 그러면 인간으로도 보기 싫어요. 하지만 김정인 비대위원장 영입 이후 변화가 나타난 점에 주목이 된다. 무엇이 주목이 된단 말이고. 21대 구성 당시 여당이 상임위원장직을 독식하도록 유도했고 또 공수처장 임명 절차를 지연하면서 여당 폭주 본능을 자극해 입법 독재 프레임을 국민에게 심어주는 데 성공했지만 이 피해가 얼만데. 민주화 세력의 원로로서 최근 비난받는 8.6 운동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제 여기에 좋은 내용이 나옵니다. 1986년에서 88년 수많은 86 세대 학생, 노동운동가와 함께 수감 생활을 했다. 그래서 비교적 그들이 생활을 이해하는 편이다. 그때는 민주화 영향으로 전부 감옥문을 열어놓고 살아 밥도 같이 먹고 운동도 같이 했다. 그때는 감옥 안에 들어가가지고 하도 복잡하니까 감옥 문을 열어놓고 생활했는 모양이네. 6.29 선언 이후에 1987년 대통령 선거 때 김천교도소에 있었다. 김대중, 김영삼의 분열로 수많은 사람이 죽고 고문당하고 감옥살이한 보람도 없이 대통령 선거에 패배하는 과정을 고통스럽게 무력하게 지켜봐야 했다. 분노한 젊은이들이 맨주먹으로 시멘트백을 막 투차했다니 피범벅이 됐다. 그런데 보수 야당의 분열에 분노하고 비판하는 젊은이들이 NL이 민족해방입니다. 그 다음 PD는 민중 같은 이념으로 나뉘어 식사도 운동도 함께 하지 않을 정도로 분열된 모습을 보였다. 그들에게 김대중, 김영삼 분열이나 자네들 분열이 뭐가 크게 다른가? 앞으로 이 나라와 사회를 이끌어가게 될 자네들의 이 모습이 큰 학언이 될까 걱정이 된다고 그 당시에 얘기를 해줬답니다. 이제 당시에 이념적 차별은 사라졌지만 폐쇄적 네트워크는 그대로 남아있는 듯하다. 그것이
개혁 민주로 포장되어 있을 따름이다. 참, 이런 포장을 하면. 그리고 그 가치마저 자신들의 집단적 이해관계 속에서 쉽게 타협이 대상이 된 듯하다. 카멜레온처럼 이제는 그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내 배지만 달겠다는 거지. 그들의 이념은 더 이상 이념도 진보도 아니다. 굳이 정의한다면 레디칼 리버럴리즘, 즉 과격한 자유주의다. 정치평론가 홍세화 씨가 최근 이런 모습을 보고 민주 건달이라고 얘기해요. 맞아요. 다른 사람이 했으면은 아주 또 벌떼같이 나되겠지만은 홍세화 선생이 먼저 얘기했기 때문에 나도 얘기해요. 그 민주 건달들 아니야, 건달들. 짝다리 짚고 껌 씹고. 현 정부 핵심 공약이던 검찰개혁이 영성열 찍어내기로 변질하며 동력을 상실한 듯 보인다. 향후 검찰개혁은 어떤 방향으로 해야 할 게 좋겠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공수처법 제정으로 그동안 무소불위였던 검찰이 수사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사실상 검찰개혁이 큰 틀이 마련된 것이다. 이 말은 큰 틀이 마련됐다. 보수 야당의 방해가 있더라도 공수처장 임명 절차를 지키며 국회 논의를 거쳐야 했다. 하지만 여당은 검찰총장과 정면 승부로 끌고 갔다. 민주화 이후 안기부와 보안사의 정치 개입이 사라지자 수사권과 기소권 독점을 가진 검찰권이 최고 권력 기관이 됐다. 검찰은 초기 권력에는 이전 권력의 비리를 수사하고 말기에는 집권 세력의 부정부패를 소탕하는 정의의 사대로 변신하고 있다. 지금 문재인 정부는 어디에 속하는가? 말기에 속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했는 부정부패를 소탕하는 그 시즌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거를 잘 읽어봐야 돼요. 또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검사들은 무슨 범죄를 저질러도 기소가 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은 공수처가 해야 될 일이겠지. 그런 막강한 검찰이 정부 여당의 폭주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헛발질을 기회 삼아 버티다 끝내 대통령의 사과까지 받아내지 않았는가? 검찰이. 사과라는 것은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게 뭘 인정하는가?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게 뭐야? 법이야. 법을 인정했으면 어디가? 갈 때는 한 곳이지. 국립호텔. 하지만 그것이 검찰 권력의 정점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이제는 내려올 길만 남았다. 오랫동안 정치 검찰에 견제받지 않는 권력을 지켜본 많은 국민들이 검찰도 민주적 통제를 받는 정부 조직 안에 조직으로 다시 태어나기를 바라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남은 임무는 검찰이 스스로 안전하게 하산하도록 돕는 것이다. 그래, 공수처법은 저도 찬성을 초기부터 했어요. 했는데 문재인 그 정부의 시녀 역할이 될까 싶어서 반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은 공수처는 제 역할을 해서 정말로 판사, 검사, 국회의원은 지금 일반 형법으로도 많이 가고 있습니다만은 또 공수처에 넘겨져 가지고 이 단죄돼야 됩니다. 좀 어디 겁나는 데가 있어야 되지. 겁나는 데가 없으니까네 이게 불법이 너무 형행해서 안 돼요. 공수처는 필요하지만은 현 정부의 신여가 된다는 것은 반대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얘기가 나온 김에 내년 대선 전망도 궁금하다. 윤 총장이 1등인 여론조사도 등장합니다. 대선까지 완주할까? 끝으로 하고 싶은 말씀은 뭐냐? 정부와 여당을 향해 쓴소리를 많이 했지만 이런 얘기가 반들어질 거로는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노선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서울, 부산 시장 선거나
내년 대선도 굉장히 어려운 선거가 될 거다. 수구초심과 방구저기를 얘기하고 싶다. 초심으로 돌아가 자기를 보고 잘못된 결과가 나오면 자기에게서 답을 구한다는 뜻이다. 2004년 열린 우리당의 실패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지금 반복해서는 안 된다 그래도 이런 교훈을 남겨줘도 이미 문재인 정부나 정부 여당은 너무 많이 왔어요. 수습하기가 힘들 거예요. 그런데 또 수습하는 방안이 하나 있어요. 국민의힘이 워낙 잘 도와주니까 내년에 대통령도 민주당 배출이 뭐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닐 것 같아요. 왜냐? 지난 총선에서 있었던 부정선거 의혹의 문제가 풀리지 않고 그 문제가 다시 한 번 더 적용된다 그러면은 저는 개표 보나 마나라고 생각합니다. 방송 마치겠습니다.